요즘 다 많이 들었던 게 주식이 오른데도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드물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좋아해야지 왜 다들 그거죠.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냥 더 한 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안 떨어진 거. 그래서 한 1700 그때부터 뭐 적극적으로 현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전체 투자 자금의 90% 가까이가 현금이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계속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야 제가 뭐 3월 중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확인이 점점 되는 게, 자, 지금 요즘 미국 시장으로 보면 다우가 강합니까? 나스닥이 강합니까? 다우가 강하죠.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네이버 카카오가 잠깐 쉬어가는, 뭐 쉰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는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원래 코스닥이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안 강한 건 아닌데 코스피가 요즘 한때 최근 코스피는 뭐 거의 31번 환자 이후로 뭐 확진자 늘어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놀랍죠. 며칠 전에는 코스피가 코로나라는 게 나온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새벽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였는데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850만 개, 750만에서 850만 개 감소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250만 개 증가로 늘어나요.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 뭐 요즘 다우 강하다고 했지만 거의 900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그냥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이거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가 전 지구적으로 날려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 외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 사실 개미들이 다 바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인들이 들어오려면 첫 번째, 일단은 그 MFI 리밸런싱 이슈, 이거는 5월 31일까지였는데 일단 이게 해결이 됐죠. 일단 끝났습니다. 팔 거 다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하더라도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굳이 미리 들어가서 두들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며칠만 기다리면 끝나는데. 근데 그거 끝나니까 저 거짓말같이 코스피가 고개를 꽤 많이 들더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번에 하락은,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하락을 잡는 데는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그리고 기업 이익 하방치가 감소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다 바닥이었다. 심지어 예전에 오랫동안 바닥을 못 잡아서 W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갔던 것도 실업률이 피크는 찍었는데 내려오질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옆으로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찍고 내려오면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실업률이 피크를 찍고 내려왔을 때는 그때부터 무조건 V였습니다. 실업률이 V를 못 찍으면 W도 가고 U 모양도 있었지만,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거를 보면 실업률이 고점 찍고 내려오고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이제 하향이 감속이 되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열애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고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에도 외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는 아니지만 좀 들어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한국 ETF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이 토요일이 참 안타깝죠. 어제 논팜이 팡 터지고 막 그 다우존스 그 선물이 팡 치고 나갈 때, 오늘이 금요일이라니, 뭐 하긴 주말 사이에 뭐 코로나 확진자 300만 명 증가 이런 것만 아니면 월요일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보시면 실업률이 피크를 찍으려면 그 앞에 실업률을 앞에 선행하는 게 뭐라고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죠. 그게 고점을 찍으면 두세 달 후에 실업률 고점을 찍더라. 근데 이거 고점 언제 찍었어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월 중반에 찍었잖아. 지금 2달 지났잖아요. 그 5월에 고점 찍고 여기가 확대해 놓은 거죠. 고점 찍고 내려보고 있죠. 이건 주당이거든요. 꽤 많이 물론 뭐 여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요만큼 빠질 줄 알았는데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었다는 말은 잃었던 사람들이 이만큼이 신규 일자리를 다시 일자리로 복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겠습니까?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여기까지 14.7을 찍었다가 13.3까지 떨어져. 물론 뭐 절대값은 허블락이 높지만 주식이라는 게 절대값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실업률이 3에서 5%로 늘어나는 게 좋아요. 10에서 7%로 떨어지는 게 좋아요. 주식으로. 경제는 당연히 앞에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주식에는 뒤에 게 훨씬 낫죠. 네. 경제는 상대적인 거니까.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덜 망했을 때. 네.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만 그 닭이었을 때 또 실망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거 고점 찍고 얘 고점 찍고 얘도 고점 찍었네. 야,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는 뭐로 올라갔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가 열릴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비대면의 세상으로 갈 거고, 이거 5G도 깔아야 되고 해서 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한 2달을 다,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 뭐 NC 이런 데만 미친 듯이 왔잖아요. 근데 딱 이 시기가, 그래,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넷플릭스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싼데? 최근 너무 올랐잖아. 좀 비싼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 다 안 끝났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사는 게 맞나? 좋은 주식인 거 맞지만 좋은 가격인 걸까? 고민이 될 때,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그러면 경제가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것들도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반절만 망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주가는 다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 갇혀 있을 때 이게 없으면 제일 걱정될 것 같은데? 물이잖아, 물. 물 없으면 제일 죽잖아. 근데 물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은 없어도 살잖아. 왜 금이 더 비싼 걸까? 귀하니까요. 희소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지난 2달 동안의 상승에서 가장 희소성은 뭐였냐?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구를 번지고 있을 때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가 귀했으니까 걔네들한테 몰렸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럼 이제 귀한 건 뭐겠어요? 싼 주식이 귀하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근데 다른 걸 살려고 했더니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싼 주식을 찾아야지. 근데 경제 안 좋다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전통주로 가야겠네. 제일 많이 망가진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뭐 항공주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물론 전 이 할아버지를 놀리면은 천벌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을 까면 이제 그때가 고점이거든. 그러니까 2019년에도 워렌 버핏이 뭐 살 게 없어가 현금이 이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아이고 할배 은퇴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 코로나 터질 때 역시 신이시여. 근데 물론 뭐 버핏도 그냥 비싸서 안 산 거지 코로나가 올 것 같아서 안 산 건 아니잖아. 어쨌든 얻어 걸린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델타랑 이런 거 이제 항공주를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20% 올랐잖아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몸집이 가벼운 게 유나이티드였나? 제일 작은 건 뭐 한 40% 오르고 미쳤더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행기는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주가는 다시 이륙을 했더라고요. 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해외여행 아무도 안 가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해. 저가 항공 엎어진다 하더라도 고가 항공이라도 돈 있는 사람은 탈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보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빠진 건 맞는데 돈이 늘어났으니까 회사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워낙 높으니 이거는 사도 될 만한 돈. 근데 버핏은 뭘 보고 손절했을까? 일단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손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를 할배를 놀리면 안 된다. 근데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잘랐을까?
라고 했더니 빌 게이츠랑 친해서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지금 전 세계 최고 알아준 전염병 전문가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예언한 사람 빌 게이츠밖에 없잖아요. 3년 전에 예언한 거긴 하지만 그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전염병 얘기밖에 안 해. 그리고 전염병 퇴치한다고 막 3조씩을 막 자기 돈을 막 뿌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친하면 이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봤는데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게 절대 법백 가지고 놀리면 이제 처벌받는다는 건데 일단은 의외로 경기가 빨리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요. 경제하고 증시가 따로 논다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고 이번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경제는 빨리 돌아오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경제는 나빠지진 않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주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왜? 경제가 빨리 좋아지면 돈을 덜 풀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 지금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뭐 경기 좋아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게 그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동안 경기 좋아가지고 올라간 건 2017년 딱 한 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돈의 힘이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는 금리를 올리는 거 고사하고 돈 푸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만 올라가고 나이키 모양 그걸 믿고 주식은 더 가는 게 맞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이 바닥이다. 이게 돈의 논리는 좀 다르다는 거 보면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가 대표적으로 그 크리티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티컬이 뭐예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이제 많이 가고 경기가 떨어지면 이제 많이 떨어진다 하고 우리나라 대형 가치주가 주로 코스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대형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된 대형 가치주가 가장 많은 곳이 코스피였다 보니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좀 누워가는 것 같더니 다시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돈의 힘, 일단 공포가 끝났고 이제 달러를 풀었으니까 달러 유동성 때문에 끝나는 건 아니다. 다 죽는 건 아니니 일단 돌아왔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좀 올라와서 슬금슬금 회복을 하다가 이제는 나머지 애들까지 힘을 받는 거죠. 왜? 지금은 그냥 지금 저밸류주 뭐 은행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재 심지어 반도체까지 뭐 싼 게 많잖아요. 지금 싼 게 제일 귀하다며.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좋네. 그래서 참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크리티컬이 많아서 약간 소외가 됐었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만큼은 이게 좀 좋다는 거죠. 지금만큼. 근데 이걸 가지고 주도주가 그럼 네이버 팔고 뭐 그러면은 뭐 은행주를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 주도주 교체가 아니라 순환매라고 키 맞추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던 애들이 이 회사 좋은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게 10몇만 원짜리가 20몇만 원 하는데 또 3, 40만 원까지 그냥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애들이 키를 좀 맞춰주면 요만큼 가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 아름다운 그림인데 뭐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이제 언제는 뭐 크리티컬이 터졌다가 또 언제는 또 뭐 네이버 카카오 다시 날아가고 뭐 이러니까 이거 다 먹으려고 하면 스텝이 다 꼬여요. 다 먹으려고 한두 개. 그래서 지금 저희 종목도 일단 우리 주도주가 약간 쉬어갈 그림이니까 팔진 않는데 거기서 그 시간의 기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를 헤칭 차원에서 한두 종목씩 들어가 있었다가 지금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에서 큰 돈 버는 거는 순환매가 뭐 오르는 거 다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시장의 주도주를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모든 건 다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먹어야지 당연히. 자리 주는 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다 먹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제 자신 없으신 분은 그냥 일단 따라오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면 좀 힘들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이 꺾이면 뭐 다른 것들이 제일 좋은 그림은 더 주도주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대부분은 주도주가 꺾이면 그 시장이 일단 끝나고 한번 박살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엎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끝나면 그냥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 하다가 바닥 잡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후남에 쫓아다니다가 주도주 꺾이는 경고를 무시하고 와 이제 딴 거 먹어야지 하다가 이제 크게 물리실 수 있으니 결론은 이번 끌고 가는 에너지는 여기다라는 거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 반찬들은 저희가 전략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고 일단 미국이 생각보다 참 대단한 게 코로나가 이런데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참 골 때립니다. 뭐 어쨌든 다행은 다행인데 그나마 가장 걱정이 하나였던 게 이놈의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이 왜 걱정이냐 그러니까 유럽이 약하면 유로가 약하고 유로가 약하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달러가 강하니까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유가도 약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유가 약하면 사실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수급상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원자재가 가격이 다 쩔어 있으면 이머징으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머징 자체가. 이머징 자체 위에서 그냥 파일을 줄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딴 거 다 팔면 한국을 더 산다? 이게 쉽지 않아. 특히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심한 건데 그나마 유가 30대 중반까지 돌아왔죠. 근데 놀라운 거는 20대 제 아는 분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0몇 불, 25불, 6불 무너질 때 8천만 원 넣으신 분이 있는데 지금 35불이면 수익이 낮겠죠. 아직도 마이너스 80 몇 프로입니다. ETF, ETN 그거 괴리율이 미쳐가지고 괴리율이 아직도 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원자재 시장도 괜찮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호주 달러 보면 됩니다. 호주 달러 요즘 강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건데 일단은 이머징으로 다시 돈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만 정신 차려주면 되는데 유럽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은행은 하나고 나라는 19개라는 거. 만장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독일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뭔 작정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유럽은 그겁니다. 뭐 부자와 그러니까 다 19명이 다 연봉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남부 유럽하고 북부 유럽하고 워낙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북부 애들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연어 절여 먹어가며 아껴왔는데 너희들은 띵간띵간 놀다가 위험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냐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남부도 할 말이 있죠. 우리들 때문에 유로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꿀 빨면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이 제일 문제가 지금 이탈리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예전처럼 빌려줄 거냐. 빌려주는 건 효과가 없거든. 빚만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원금을 주자 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면서 원래 5천억 유로 하다가 7,500억 유로로 늘리고 더 좋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돈을 낼 때는 재산만큼 내요. 독일이 제일 많이 내겠죠. 근데 돈을 받을 때는 급한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30몇 프로를 냈는데 받는 건 6%밖에 안 돼. 그럼 이탈리아가 이제 많이 받는 거죠. 사이즈가 크니까. 사이즈가 큰데 힘든 아이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주확 빠지는 거죠. 주확 빠지는 거죠. 예. 와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로존에서 돈을 찍겠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유로가 강해집니다. 네, 돈을 안 찍으면 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유로화 금리가 최근 들어 쭉 오르는 거 보이시죠? 옆으로 기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오는 겁니다. 달러 약세가 오면 우리한테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일단 순정이 되는 거고, 지금 유로존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중앙은행은 한 개인데 재정이 19개, 이게 나라가 19개니까 통합 재정이라는 얘기가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U에서 세금을 보니까 EU 자체에서 뭔가를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EU에서 돈을 쓰자. 근데 EU는 무슨 돈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EU가 세금을 걷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EU가 하나의 재정 정책을 쓰는, 진짜 재정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로존의 가장 큰 약점이 해결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유럽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관심이 많은 게 환경이잖아요. 갑자기 세금 내라고 누가 저거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플라스틱세 이런 거 플라스틱 쓰면 돈을 우리 왜 비닐 편의점에서 비닐삼 20원씩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라가 아니라 EU가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모아놔가지고 돈 내기 싫어 그럼 플라스틱 쓰지 마. 그럼 간접세 개념으로. 예, 간접세죠. 아니 소득세를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간접세로 받는 거죠. 그럼 돈 내기 싫으면 플라스틱 쓰지 마. 그럼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써야 돼? 그럼 돈 내놔. 이거거든. 그러면 돈을 모아놓잖아요. 그럼 뭐 최소한 5천억 유로 갖고 있다가 이런 데가 힘들면 EU가 돈 빌려주는 거지. 그때마다 또 독일이 반대하고 네덜란드가 반대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를 뽑고 하지 말고 그냥 EU는 간단해요. 브뤼셀에 모여가지고 저기 힘들다는데 좀 도와줍시다 이러면 빌려줘 그럼 오케이. 훨씬 얘기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재정 통합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재정 통합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너무 빨리 나가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공부는 열심히 떼고 있다. 만약에 이거 되면 유럽도 최악은 벗어난다. 최악은 벗어나고 일단은 유로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에 큰 픽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늙어가는 유럽한테 좀 이게 생명 연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저 메이저급만 보는 거니까 이것저것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해가지고 위안화가 또 약세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위안화가 7.3을 깰 거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다시 7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7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 모든 문제가 막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좀 긴장을 좀 해야 긴장을 놓으면 안 되지만 일단 분위기가 좋아진 건 분명하다. 분위기가 좋아진 건 분명하고 그리고 지수의 상승은 좀 이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의 차장소 태풍은 계속될 거라서 이제부터는 트레이더들이 돈 버는 시장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네이버가 뜬데 카카오가 괜찮다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이제 종목 선정에 따라서 성과가 좀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는 거고 그럼 리스크가 없느냐 왜 좋은 말만 하느냐 리스크가 있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가 지금 당장은 뭐냐면 그러면 경기가 돌아오고 하면 돈은 많이 풀었고 연준이 긴축을 빨리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준이 돈 풀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연준이 다시 돈을 쪼은다면 또 난리 나겠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한테도 물어봤습니다.